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힘세고 성실하지만 조금 모자란 머슴 영덕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덕이는 최부자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었는데 잔꾀도 부리지 않고 일을 잘하다 보니 최부자도 영덕이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영덕이가 산중턱 감자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는 것이었죠. 그러자 영덕이는 커다란 나무 밑으로 몸을 피했답니다. 아이고, 갑자기 웬 소낙비란가? 아직도 밭일이 많이 남았는데. 그나저나 옷이 모두 젖어버렸구먼. 에휴. 옷이 모두 젖어 꿉꿉한 영덕이는 산중턱이라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옷을 모두 벗어서 나뭇가지에 걸어 두었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더니 소낙비가 멈추는 것이었죠. 그러자 영덕은 걸어놓은 옷을 깜빡하고 홀딱 벗은 채로 밭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영덕은 한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랫마을 순심이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죠. 순심이는 남의 집 일을 하며 그 삭슬 받아 생활하는 처녀였지요. 어이, 순심이 감자밭에 일하러 왔는가벼? 영덕의 말에 고개 돌린 순심이는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영덕이가 홀딱 벗고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깜짝 놀란 순심이는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 자빠지고 말았답니다. 순심이가 깜짝 놀라 자빠지자 영덕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순심이에게 달려갔지요. 그리곤 순심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것이오? 그러자 순심이는 얼굴도 못 들고 말하는 것이었죠. 아니, 옷은 왜 벗고 난리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덕의 커다란 물건을 보고만 순심이는 왠지 온몸이 달아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자신이 벗고 있단 걸 알게 된 영덕이는 부끄러워 얼른 일어나려 했는데 갑자기 순심이가 손을 잡아 끄는 것이었습니다. 순심이는 이제 갓 처녀가 되어 한창인 사내의 물건에 호기심이 생긴 것이었지요. 사내 경험이 전혀 없던 순심이가 호기심이 무척 많아질 때인지라 영덕이가 홀딱 벗고 달려드는 것을 보고 순심이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은 풀밭에서 벌건 대낮에 뜨겁고 화끈한 별을 보게 되었지요. 영덕이와 순심이는 처음 나누는 사랑이다 보니 황홀해도 너무 황홀했답니다. 그리하여 서로 좋아하게 된 두 사람은 틈만 나면 감자밭에서 만나 뜨겁게 일을 치르곤 하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꿈 같은 시간들이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부자댁 마님은 영덕이가 시도 때도 없이 싱글벙글 웃고 다니자 최대감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서방님, 요즘 영덕이가 시도 때도 없이 웃고 다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이요? 그러게요. 나도 그것이 궁금하긴 하더이다. 별다른 답을 찾지 못하자 더 궁금해진 마님은 영덕이가 일하는 감자밭으로 가보게 되었답니다. 감자밭에 도착한 마님은 덥디 더운 여름이라 그늘에 들어가 흐르는 땀을 식히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순심이가 감자밭으로 올라오자 영덕이가 일하다 말고 순심이에게 옷을 홀랑 벗고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고머니나 벌건 대낮에 못들 하는 짓이야. 깜짝 놀란 마님은 몸을 숙이고 숨어 있었는데 순심이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무척이나 자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얼굴이 붉어진 마님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두 사람의 사랑을 보게 되었는데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지요. 순심이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도 자지러지다 보니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달아오르며 무척 흥분이 되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 밤만 되면 마님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늙은 대감과의 잠자리는 너무도 단조로웠는데 젊은 순심이가 자지러지는 걸 보니
마님의 욕정이 끓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영덕이 것이 얼마나 크면 순심이가 저리도 숨이 넘어가는 것일까? 그 일이 있고 얼마나 지났을까? 마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영덕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감이 젊었을 때도 순심이처럼 숨 넘어가고 자지러질 정도의 느낌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고심을 하던 마님은 어느 날 순심이를 찾아갔습니다. 순심아, 내일은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주시게. 할 일이 좀 많다네. 아, 그렇습니까요?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마님은 순심이에게 빨래며 집안 대청소를 잔뜩 시켜놓고 영덕이가 일하는 감자밭으로 향했답니다. 순심이를 붙들어 놓은 마님은 술과 먹을 것을 챙겨서 영덕이를 불렀지요. 아이고 마님 오셨습니까요? 그래, 일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오늘은 내가 특별히 새참을 가져왔으니 어서 먹어보거라.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그리하여 영덕이는 마님이 가져온 새참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출출하던 차라 술도 술술 들어갔죠. 그렇게 가져온 새참과 술을 모두 먹고 나니 영덕이는 알딸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영덕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옷이 모두 땀에 젖었구나. 그러니 모두 벗어 내게 주거라. 내가 빨아줄 터이니. 그러자 영덕은 대낮부터 안 마시던 술을 마신지라 알딸딸해졌는데 마님이 순심이로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옷을 모두 벗은 영덕이는 마님이 순심이로 보이자 풀밭에 마님을 눕히고 얼른 올라타는 것이었죠. 순간 깜짝 놀란 마님은 확인만 해보려 하였는데 엄청난 완력으로 덤벼대는 영덕이와 결국 일을 치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영덕이의 커도 너무 큰 물건을 맛본 마님은 너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아니, 세상에 이런 물건도 다 있다니. 내 평생 이렇게 짜릿하고 황홀한 경험은 처음일세. 그리하여 마님은 벌건 대낮부터 순심이가 왜 숨 넘어갈 정도로 자지러졌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영덕을 다시 보게 된 마님은 집안에서 영덕이와 마주치기만 해도 온몸이 달아오르고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영덕이는 머슴이 아니라 사내로만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마님은 영덕이의 커도 너무 큰 물건에 푹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마님은 생각이 무척 많아지면서 밤이 되면 영덕이 생각에 잠이 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에겐 미안했지만 마님은 영덕이 물건 때문에 잠 못 이루기 일쑤였답니다. 영덕의 커도 너무 큰 물건 때문에 마님은 수시로 순심이를 집으로 불러서 일을 시켰지요. 그리고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영덕이를 찾아가기 바빴답니다. 그럴 때마다 영덕은 술에 취해 마님을 순심이로 알고 열심히 덮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마님은 꿈을 꾸듯 완전 다른 세상에 살게 되었고 감자를 캐는 가을까지 마님의 여정은 쭉 이어져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마님은 술상을 차려 영덕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날도 영덕이는 잔뜩 술을 마셔댔지요. 그런데 어젯밤 잠을 푹 자서인지 오늘 일이 덜 고돼서인지 오늘따라 취하질 않는 것이었죠. 영덕이는 취하진 않았지만 딱 기분 좋아질 정도여서 드러누웠는데 갑자기 마님이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덕이는 화들짝 놀라 몸이 굳어버렸는데 마님이 자연스럽게 영덕의 몸을 훑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꾸준히 해오던 그것처럼 말이지요. 크게 당황한 영덕이는 이게 어찌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죠. 그래 마님이 술상을 차려준 날엔 내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었고 순심이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느낌은 바로 순심이의 느낌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그동안 순심이가 아니고 마님이었던 게로구나. 아차,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순심이는 어쩌지? 그렇게 영덕이가 순심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랫도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느낌이 너무 짜릿하고 황홀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본 기가 막히는 느낌이었죠. 그러자 영덕이는 순심이 생각이 싹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순심이보다도 마님은 몇 배나 더 짜릿했기 때문이었죠. 마님, 참말로 너무 좋구만요. 그래. 나도 좋구나. 아니, 그런데 지금 마님이라고 했느냐? 네, 마님, 저 오늘은 술이 안 취했습니다요. 그러느냐? 그렇담 나도 더 좋구나. 마님은 영덕이가 자신을 순심이라 부르지 않고 마님이라 불러주자 더욱 흥분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덜 취해서 그런지 영덕이의 손길도 아주 기가 막혔지요. 그리하여 영덕이와 마님은 그날 이후 비밀리에 만나 뜨거운 사랑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한편 순심이는 언제부턴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마님의 표정도 밝아졌지만 자신을 불러 일을 시키는 것도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마님은 집을 비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영덕이가 자신을 찾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 생각한 순심이는 하루는 마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척하다 말고 마님의 뒤를 따라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영덕이가 갑자기 옷을 벗고 마님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깜짝 놀란 순심이는 당장 쫓아가서 영덕이를 말리려고 하였죠. 아니 그런데 마님의 반응이 어쩐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당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님이 영덕이를 더 꼭 끌어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진실을 알게 된 순심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것이었죠. 아니, 내게는 일을 잔뜩 시켜놓고 그 사이 둘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 순심이는 질투심과 배신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마님은 자신을 속이고 영덕이는 자신을 배신했으니 순심이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분노가 차오른 순심이는 이를 어찌해야 할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대감 집 안방마님이다 보니 신분격차가 나도 너무 났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섣불리 잘못 건드렸다간 호되게 경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심이는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두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자 마님이 순심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거리를 잔뜩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영덕이에게 가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렸다. 숨어서 보니 마님이 술을 챙겨 나가는 것이었죠. 그럼 그렇지, 옳거니 걸렸구나. 그렇게 마님이 떠나는 것을 확인한 순심이는 최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무슨 일이기에 큰일이라는 것이냐? 아, 글쎄, 영덕이가 술 먹고 감자밭에 쓰러졌습니다요. 무엇이라? 이놈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술을 먹다니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으마. 평소 잔꾀도 안 부리고 일만 잘하는 영덕이가 술 먹고 쓰러졌다는 소리에 최대감은 괘씸도 했지만 일자라는 영덕이가 걱정도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최대감은 돌쇠를 데리고 얼른 감자밭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영덕이가 웬 여인과 알몸으로 풀 속에서 뒹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최대감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영덕이를 세차게 후려쳤죠.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이랍니까? 지팡이로 등짝을 맞은 영덕이가 깜짝 놀라 일어서자 영덕이 밑에서 부인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최대감은 노발대발하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이후 마님은 한 푼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고 영덕이는 멍석마리를 당해 초주검이 되어 쫓겨났지요. 그렇게 쫓겨난 영덕이와 마님은 두 사람의 속궁합이 너무 좋다 보니 서로에게 홀딱 빠져 쫓겨나서도 같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영덕이가 남의 집 일을 다니며 번 돈으로 가까스로 생계를 꾸려갔지요. 부잣집에서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만 살아왔던 마님은 할 줄 아는 일이 없다 보니 그저 영덕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덕이도 낮 동안 힘들게 일해도 밤만 되면 마님과 황홀한 시간을 보내게 되니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언제부턴가 마님은 돈 때문에 투정이 많아졌고 마님의 불만을 채워줄 수 없었던 영덕도 점점 지쳐만 가고 있었지요. 쥐꼬리만한 품삯으로 두 사람의 입에 풀칠을 하려니 영덕의 몸이 두 개라도 부족했답니다. 그러자 결국 두 사람은 매일같이 티격태격 싸우게 되었고 사랑도 점차 식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 되자 영덕은 자신의 몸만 바라는 마님과는 달리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돌봐주던 순심이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마님은 영덕이가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고 돈이 없어도 너무 없어 빈곤하게 원통하도다. 그렇게 둘은 결국 서로를 원망하며 티격태격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대감은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해준 순심이를 불러 융숭이 대접을 해주었지요. 그렇게 순심이와 한상에서 술과 음식을 나누다 보니 그날따라 순심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의 외도를 알려준 순심이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순심이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술이 거하게 올라오면서 알딸딸해지기 시작했는데 최대감의 손은 이미 순심이의 옷고름을 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데 최대감이 너무도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짜릿하고 황홀한 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맛이었지요. 물론 순심이도 영덕이와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무척 좋았답니다. 순심아, 너와 내가 속궁합이 이리도 잘 맞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이 대감님도 그게 무슨 고민이 된답니까? 한 집에서 살면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순심이에게 푹 빠져버린 최대감은 급기야 순심이를 안방 부인으로 들이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순심이는 하루아침에 최부자의 안방마님이 되었고 재물이 철철 넘쳐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최대감도 더 젊고 예쁜 부인을 얻게 되었으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었답니다. 행복은 자족에 있다고 하지요. 자족이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순간부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지요. 최대감집 마님과 영덕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던 최대감과 순심이는 더 좋은 걸 얻게 되었으니 전화위 복이 된 게 아닐까요? 옛날 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 조선 최고 미녀 매화라는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암자에는 젊은 스님 혼자서 암자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래, 어떻게 찾아오시었는지요? 매화가 암자를 찾기 전에는 한양에서 제일 큰 기생집에서 기생으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망나니 양반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유독 매화만 못 살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그자는 정의품에 해당하는 형조판 하는 것이라면 뭐든 들어주마.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저의 아버님과 태준이 가족 모두를 풀어주시고 빼앗아간 재산도 모두 돌려주시지요. 아, 그래, 알았다. 그런 거라면야. 내 한마디면 되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런데 나머지 하나도 지금 말해주면 안 되겠니? 모두가 풀려나면 그때 말씀드리지요. 그래, 알았다. 내 오늘 중으로 당장 모두 풀어주마. 그리하여 매화의 아버지와 태준이 가족이 모두 풀려나고 재산까지도 모두 돌려받았지요. 자,
되었느냐? 이제 나머지 하나도 어서 말해보거라. 그럼 말씀드리지요. 저는 대감의 첩이 되더라도 부인과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으니 제 거처는 따로 마련해 주시지요. 아, 그래. 그런 거라면 내 얼마든지 그리야마. 한양에서 제일 예쁘고 좋은 집으로 내게 선물을 해주마. 그리하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드디어 매와 내가 내게 오는 것이로구나. 내 오늘같이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싶다. 천하절색의 지식까지 갖춘 매화를 얻게 된 형파는 입이 귀에 걸려 좋아서 날뛰는 것이었죠. 그렇게 매화는 형판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매화가 형판의 첩이 되자 태준이는 하늘이 무너지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키워온 사랑이 한순간에 깡그리 무너져 버린 것이었지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도 이유도 없어진 태준이는 흐르는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살핌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가 떠내려오는 태준이를 끌어올린 것이었지요. 아니, 왜 절 살리셨습니까? 어부로 인해 다시 의식을 찾고 살아나게 된 태준이는 어부에게 원망을 하였답니다. 살아있는 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죠. 다시 살게 된 태준이는 매화 생각에 가슴이 아파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태준이는 매화를 보고 싶은 마음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매화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매화를 만나게 되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거렁뱅이가 되어 찾아온 태준이를 본 매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매화의 얼굴을 본 순간 태준이는 참았던 눈물이 벌컥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닦아도 눈물은 멈추질 않았죠. 거짓골이 되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한없이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태준이를 보는 매화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자신이 포기한 사랑 때문에 망가져가는 태준이를 더 이상 눈뜨고 보기가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각자가 처한 처지가 사랑을 지킬 수 없었기에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 아니었을까요? 태준이가 망가져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매화는 갑자기 태준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벗겨지고 버선이 벗겨져 맨발에 피가 철철 흘러도 매화는 태준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달렸지요. 그렇게 얼마나 뛰었을까? 어느덧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깊은 골짜기까지 달린 두 사람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고 서로를 격하게 부둥켜 안았지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겪은 많은 고통과 이별의 아픔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죠. 그렇게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넘치는 사랑으로 격하고 뜨겁게 사랑을 한없이 나누었답니다. 그동안 사랑했지만 나누지 못했던 남녀의 육체적 사랑을 원 없이 뜨겁게 나누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저승에서 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리하여 먹지도 않고 서로를 꼭 부둥켜 안은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두 사람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두 사람 모두 의식이 없어졌답니다. 한편 매화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형파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종들과 포청 관졸들을 모두 풀어 당장 매화를 찾아오너라. 힘겹게 얻은 매화가 사라졌다는 것은 형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천하절색 미인을 잃었으니 형판은 미치고 펄쩍 뛸 일이었죠. 그렇게 형판은 수많은 사람을 풀어 한양과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형판날이 매화와 태준이라는 청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못이야, 얼른 매화는 의원에게 보이고 청년은 그냥 버려버리거라.
그리하여 매화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태준이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매화가 태준이와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형파는 매화를 다시 첩으로 들일 순 없었습니다. 외간 남자와 눈맞아 도망친 첩을 다시 들인다는 것은 형판의 체면에 맞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고심 끝에 매화를 기생집으로 보내버렸답니다. 여봐라, 전현을 기생집으로 보내고 나 외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라. 그렇게 기생이 된 매화는 가슴이 아프고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형판의 말을 어길 시에는 홀로 계신 아버지와 태준의 부모님들을 모두 다시 옥에 가두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매화는 죽지 못해 살게 되었고 형판에 갖은 모욕과 수치도 견딜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견디지 못한 매화의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태준이가 죽은 줄로 알았던 태준의 부모님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한나란 씨 부모님 두 분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이승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나고 이 세상엔 매화만 홀로 남게 되었지요. 홀로 남게 된 매화도 결국 이승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골방에 들어가 초연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매화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생집을 찾는 보부상이 태준을 보았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보부상을 찾은 매화는 태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태준이를 어디서 어떻게 보신 게요? 내가 강원도를 다녀오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못 보던 암자를 보게 되었소이다. 그리하여 너무 춥고 배고파서 암자를 찾았지요. 그런데 그 암자에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태준이가 틀림이 없었지요. 보부상의 이야기를 들은 매화는 곧바로 기생집을 나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태준이 살아있다는 말에 매화의 두 눈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매화는 보부상이 그려준 지도를 보며 험악한 산을 넘고 넘어 암자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매화는 사랑하는 태준을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고 생기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지요. 서로의 두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스님이 계셨어. 스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치료를 해주신 거야. 그리고 이곳으로 같이 오게 되었어. 그랬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겪은 일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동안 잘 견뎌주고 이렇게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막 스님이 되려던 참이었어. 그동안 그리움에 사무친 사랑하는 사람과 못다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매화는 스님이 되려 했던 태준과 격정적이고 뜨거운 기나긴 하룻밤을 보냈지요. 그리고 서로 살아있음을 하늘에 감사드렸답니다. 그렇게 힘겹고도 힘겹게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강원도 깊은 산골 아름다운 곳에 터를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지요. 태준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새싹이 있네. 그러게 이 새싹은 꼭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속세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깊은 산 속에서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형파는 임금이 바뀌면서 조정에서 권력 다툼으로 밀려났는데 새로이 권력을 잡은 세력들로 인해 영모제로 사약을 받게 되었답니다. 1. 여 3. 추
하루를 3년같이 보낸 두 사람의 사랑은 우여곡절 끝에 사랑이 이루어졌으니 비익조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익조란 암컷과 수컷이 눈과 날개가 각각 하나라서 짝을 지어야만 살 수 있는 새이지요. 바로 매화와 태준이처럼 말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조선 초기 한양 근처 마을에 돈 많은 최씨 선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 선비는 학식이 높아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어질고 덕망 있는 최 선비 부부는 금술도 무척 좋아 모두의 부러운 대상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러한 최 선비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아랫도리가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최 선비는 부인에게 무척 미안했답니다. 하여 몸에 좋다는 약초를 다려 먹고 의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해보았지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이 두려운 사내라. 이거 원, 난 부끄러워서 어디 살 수가 있나, 에휴. 그러던 어느 날 최 선비는 어느 의원에게서 귀가 번쩍 트이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명나라에 가면 삼지구엽초가 있는데 이를 다려 먹으면 노인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소. 아니, 그 말이 참말이요. 그렇다 마다요. 명나라의 양치는 노인이 하나 있었는데 순놈 하나가 수백 마리의 암놈과 교미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하도 신기하여 그 순놈이 무엇을 먹는가 따라가 봤더니 글쎄 산속에 들어가서 웬 풀잎을 뜯어 먹더랍니다. 그래서 노인도 그 풀을 먹어봤는데 글쎄 지팡이는 팽개치고 뛰어내려와 할멈하고 간만에 회포를 풀었는데 할멈이 그날로 갔다고 하더이다. 정말 그런 약초가 있다면 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가슴이 부풀고 희망이 확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한창인데 남은 여생을 이렇게 빌빌대며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선비는 얼른 짐을 챙겨 바다 건너 명나라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서방이 약초를 찾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병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머슴이 병들어 일을 못하게 되자 부인은 머슴을 의원 집에 보내고 머슴 하나를 새로 들였답니다. 새로 들어온 머슴은 젊고 팔팔한 청년이었는데 일도 무척 잘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머슴은 술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일만 마치면 꼭 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라는 머슴이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 부인은 항상 술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머슴이 뭔 일이 있었는지 밥도 안 먹고 술만 잔뜩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까지 술을 잔뜩 마신 머슴은 술에 취해 자러 간다는 것이 혼자 자고 있는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지요. 방에 들어간 머슴은 옷을 홀딱 벗어던지고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부인이 벌떡 일어나 보니 머슴이 옷을 홀랑 벗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부인이 머슴을 흔들어 깨워봤는데 머슴은 꿈쩍도 하지 않고 코를 골며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 일이더냐? 아님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머슴이 안방에 들어와 홀랑 벗고 잘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부인은 난감해 어찌해야 할 줄 몰랐지요. 남편도 없다 보니 부인은 덜컥 겁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머슴이 일어나질 않자 마님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자고 있는 머슴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머슴의 아랫도리가 빳빳해지면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당혹스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없다 보니 부인은 머슴의 물건을 다시 보게 되었지요. 까무잡잡한 데다 울퉁불퉁했는데
커도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큰 것이 다 있다니. 이게 진정 사람의 것이요? 갑자기 부인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머슴의 것을 본 부인은 이미 정신이 혼미해져 자신도 모르게 머슴의 것을 만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자 머슴은 여인의 손길이 느껴져 눈을 뜨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자신을 홀랑 벗겨놓고 올라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머슴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 일이요? 어쩌다 마님이 내 위에 있는 것이오? 이것이 횡재요? 악재요? 가만히 보니 마님의 두 눈은 풀려 있고 완전 뿅 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머슴도 심장이 빨라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래 까짓것 이왕 이렇게 된 거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렇게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라 버린 머슴은 마님을 번쩍 드러눕히고 치마 속의 시커먼 몽둥이로 뜨겁게 이를 치르고야 말았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든 머슴은 후다닥 방을 빠져나가고 말았지요. 술김에 마님을 올라타긴 했으나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에휴. 그렇게 머슴이 일을 끝내고 나가자 마님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짜릿하게 온몸에 퍼진 전율이 가시질 않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마님은 해가 중천에 떠도 안방에 누워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님은 머슴하고 있었던 일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온몸이 꼬이고 아랫도리가 축축해지는 것이었죠. 결국 마님은 참지 못하고 머슴을 불렀습니다. 예, 덕세야. 오늘 일이 끝나거든. 의원 집에 들러 고약 좀 사오거라. 고약이라고쇼. 어디가 아프신 건가요? 그래. 요새 내가 몸이 좀 안 좋구나. 네,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머슴 덕세는 저녁이 다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고약을 사가지고 돌아왔답니다. 마님, 고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요. 그래, 가지고 이리 들어오너라. 내가 요새 담이 걸렸는지 등이 좀 많이 아프구나. 그러니 등에다 고약 좀 붙이거라. 마님은 등에 고약을 붙이라며 옷을 치켜 올렸는데 뽀얀 속살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머슴 덕세는 또다시 심장이 빨라지면서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이었죠. 그리고 덕세의 아랫도리가 벌떡 솟아오르자 마님은 손을 뻗어 덕세의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흥분해버린 덕세는 또다시 마님을 올라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뜨겁고 뜨거운 황홀한 시간을 보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밤만 되면 황홀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약초를 구하러 떠났던 서방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난리랍니까? 떠날 땐 혼자였던 서방이 웬 여인을 셋이나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이요? 이 여인들은 다 무엇이랍니까? 아, 그게 말이요. 명나라에 도착해 삼지구 엽초를 찾아 다려 먹었는데 이놈의 아랫도리가 벌떡 일어나더이다. 그리하여 여인과의 잠자리를 해보았는데 글쎄 하룻밤에도 수십 번을 하게 된 것이요. 수십 번이라 했습니까? 그렇소, 수십 번이요. 그러다 보니 여인이 내 물건을 감당하지 못해 죽어나가는 것이요. 그리하여 여인을 늘리게 되었는데 늘리다 보니 어느덧 10명이 되더이다. 하룻밤에 여인이 10명이나 되어야 내 물건을 감당을 하더란 말이요. 10명씩이나요? 그렇소, 10명이요. 그런데 어찌 여인은 셋인가요? 그것이 배에 자리가 없어서 셋도 받으시 데려왔다오. 그러니 오늘 밤은 부인도 기대하고 계시오. 내 진짜 산의 맛이 뭔지 보여주리다. 그렇게 의기양양해져서 돌아온 서방은 첫날 밤 부인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한번 올라온 서방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를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이어졌는데 부인은 완전 녹초가 되어 일어날 수조차 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10명의 여인이 감당해야 할 서방을 혼자 감당을 해냈으니 부인의 몸이 온전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또 다음 날이 되자 서방은 부인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어젯밤 일 때문에 몸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서방이 또 불러대자 겁부터 덜컥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은 서방이 데려온 여인들을 순서대로 먼저 들어가라 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최선비의 이야기는 온 마을에 퍼지고 한양에까지 퍼지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여인들이 하나둘 늘더니 급기야는 장사진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본 최선비는 입이 쭉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하, 내가 전생에 무슨 큰일을 했기에 이리도 복이 많은 것인가? 서방은 매일매일 찾아오는 여인들로 인해 그렇게 좋은 수가 없었지요. 하루에도 10명이나 되는 여인들과 끝없는 쾌락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화무시비롱이라 했던가요? 찾아오는 여인들 중에는 조정의 정승 부인들도 있었답니다. 부인의 외출이 잦아지자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한 정승들이 최선비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화가 잔뜩 난 정승들은 최선비를 당장 잡아들였답니다. 풍기문란의 간통죄로 최선비를 엮은 정승들은 최선비에게 곤장 80대를 쳐서 머나먼 무인도로 유배를 보내버렸답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이리도 내 생이 가혹하단 말인가.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치른 부인은 서방도 떠나고 없게 되자 서방이 데려온 여인들을 모두 명나라로 다시 돌려보냈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끄럽고 혼란했던 사건들이 잊혀져 가고 무섭던 시간들이 이제는 서서히 외로움으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외로움에 지친 부인은 어느 날 머슴 덕세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 덕세야, 고약 좀 사오너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옛말에 지나치면 없느니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비는 병도 고치고 여인들까지 생기자 일거양득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도를 넘어 너무 지나치다 보니 있던 것도 모두 잃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탐이나고 욕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 옛날 조선 연산군이 임금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전국적으로 흉작이 심하다 보니 도적들과 사기꾼들이 판치던 시대였죠. 그러한 시기 충청도 어느 마을에 천석군 영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식이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천석이나 나오는 농지를 물려받았는데 마을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였답니다. 영식이는 농사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농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반집 자제들과 어울려 노름을 하러 다니기에 바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복의 영식이, 자네 내 사촌 동생 연하 한번 보지 않겠나? 사촌 동생이라니? 어허, 이 사람 자네 아직 모르고 있었구먼. 내 사촌 동생 연하 좀 연결시켜 달라는 양반집 자제들이 아주 차고 넘친다네. 내 특별히 자네를 생각하는 마음에 연하를 자네에게 주려 하는 것이네. 그리하여 영식이는 마을 동문 창수를 통해 장안의 미인 연하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연하랑 자시구려. 난 영식이라 하오. 호호, 오라버니께 도련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연하의 두 눈은 마치 맑은 호수와 같았고 오뚝 솟은 코와 앵두 같은 입술은 양귀비라 해도 믿을 정도였지요. 그러자 영식이는 한눈에 연하에게 푹 빠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하가 술상을 준비하고 영식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특별히 도련님을 위해서 한 상 차려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아,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게요? 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영식이는 연하가 차려준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마셨을까?
알딸딸해진 영식이는 볼이 붉어진 연하를 보자 달덩이처럼 너무 예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식이는 끓어오르는 욕정 때문에 연하의 치마를 들추고 확 덮쳐버리고 말았지요. 아니 그런데 연하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영식이를 벼락 껴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영식이는 더욱더 신이 나서 연하와의 첫날 밤을 뜨겁게 달구었지요. 장안의 최고미인 연하와의 첫날 밤은 영식이에게는 황홀해도 너무 황홀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영식이는 허구한 날 연하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낭자, 우린 천생연분이구려. 이제 난 그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렇게 연하에게 푹 빠져버린 영식이는 이제 연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식이는 흥얼흥얼 춤을 추며 연하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연하가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영식이는 연하를 붙들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하염없이 울기만 할 뿐 무슨 일인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아니 무슨 일이기에 그리도 슬피 우는 것이요. 어서 말해보시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울 테니 어서 말해보시오. 영식이가 그리 말하자 그제서야 연하가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장터 왈패들에게 큰 빚이 있었는데 당장 갚지 않으면 날 첩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영식 도련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니 큰 빚이라니 글쎄 그 돈이 얼마나 된답니까? 제가 듣기론 3만 양이라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 큰 돈을. 3만 양이면 영식이가 물려받은 재산의 10분지 1이나 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 내가 마련해 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려. 그리하여 영식이는 물려받은 재산의 10분지 1을 처분하여 연하에게 돈 3만 양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큰 돈을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왈패에게 첩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3만 양으로 연하 아버지의 빚을 해결한 영식이는 또다시 연하와 뜨거운 밤을 보낼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달콤하고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연하가 또다시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하가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하의 옆에는 새끼줄로 만든 밧줄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영식이는 연하에게 다급히 물어보았습니다. 연하낭자,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한참을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하던 연하가 드디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갚은 3만 양은 이자이고 원금은 30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꼼짝없이 왈패 두목의 첩이 될 팔자인가 봅니다. 왈패에 첩이 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겠습니다. 연하가 목숨을 끊겠다는 말에 영식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만 양이면 영식이가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었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영식이는 큰 결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 돈은 벌면 되지만 사람은 한번 잃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 그 길로 영식이는 연하가 말한 왈패두목을 찾아가 단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슈, 연하낭자 아버님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 터이니 내게 3년의 시간을 주시오. 어허, 3년은 무슨 3년? 이미 갚을 날짜가 지났으니 갚으려거든 지금 당장 갚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연하를 당장 첩으로 데려가겠소.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왈패는 꿈쩍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30만 양을 해결하지 않으면 연하는 왈패의 첩이 될 게 뻔해 보였지요. 연하를 절대 잃고 싶지 않았던 영식은 결국 모든 문서를 들고 왈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연하 아버님의 빚을 모두 청산하였지요. 그렇게 연하 아버님의 빚을 모두 청산한 영식이는 곧바로 연하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랍니까? 연하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다 뒤져봐도 없고 주변에 물어봐도 연하를 본 사람이 없는 것이었죠. 깜짝 놀란 영식이는 연하를 소개해준 동문 창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복의 창수, 연하를 보지 못했는가? 아니, 난 보지 못했네만. 아니, 창수도 모른다면 연하 낭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영식이는 연하가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그리운 영식이는 끼니도 거른 채 온종일 연하만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식의 집은 왈패들에게 모두 넘어가고 머슴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수는 어떻게든 집이 넘어가는 것은 막아보려 해봤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영식이 집에서 일하는 머슴의 딸인데 어려서부터 영식이와 같이 자랐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지요. 미안하다, 지수야.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니? 지수의 물음에도 영식이는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아픔도 있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연하 때문에 영식은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영식이와 지수는 정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집과 재산을 모두 날리고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영식이를 지수는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경험도 부족한데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면서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설령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미워할 수는 없었죠. 영식이가 노름을 나갈 때마다 조금씩 빼앗아 모아 놓은 돈으로 지수는 변두리에 작은 오두막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오두막집에서 아버지와 영식이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든 상황이 뭔가 미심쩍었습니다. 영식이가 그토록 좋아했던 연하라는 처자가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주자마자 갑자기 사라진 일이며 또 그렇게 큰 돈을 왈패들이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왈패들이 거래하는 돈이란 기껏해야 많아도 몇십 냥 몇백 냥 정도인데 몇십만 냥을 빌려주었다니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게 틀림이 없었죠. 그리 생각한 지수는 조용히 연하와 관련된 사람들의 뒷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자 영식이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장을 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지수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창수의 친척에는 연하라는 이름을 가진 처자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연하라는 여인은 영식이를 꿰기 위한 허명못이란 가짜 인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영식이의 재산을 노리고 창수와 연하라는 여인이 모의한 일이겠구나. 미인대로 영식이를 홀리고 왈패를 통해 문서를 받아낸 게 틀림없어. 이리 생각한 지수는 이 일에 가담한 왈패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아버지와 함께 밤새도록 염탐을 하기도 하고 몰래 들어가 문서들을 훔치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왈패에게 당해 부모를 잃은 자손들까지 찾아가 만나기도 하였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날 관아에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수는 아버지와 함께 영식이를 데리고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관아에는 창수와 연하 그리고 왈패까지 모두 잡혀와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영식이는 연하를 보게 되었지만 이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영식이는 그저 가슴 아파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영식이는 사기친 일당들의 얼굴을 관아에 모두 확인을 해주었고 모든 재산문서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지요. 고맙다, 지수야. 내 덕분에 재산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밝혀낼 수 있었던 거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왈패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을 발견했어. 사람이 여러 죽은 아주 큰 사건이었지. 그래서 그 사건에 관련된 증자를 기필코 찾아내고야 말았어. 그리고 증인들까지 확보한 다음 아버지와 머슴들을 모두 데리고 왈패를 찾아가서 단판을 지었어. 아니 단판이라니 단판을 어떻게 진 거야? 그건 영식의 너의 재산을 창수와 연하와 짜고 사기쳤다는 것을 관아에 직접 찾아가서 자백하라고 했지. 만에 하나 오늘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사람을 여럿 죽인 증자와 증인을 모두 관아에 넘기겠다고 했어. 그리 되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구나. 지수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서인지 그동안 영식이에게 지수는 친구 같은 여종에 불과했었지요. 헌데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서 지수가 이를 해결하는 것을 보니 지수는 더 이상 어릴 적 친구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식이는 지수를 다시 보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영식이는 지수와 지수 아버지의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지수와 혼인을 하였답니다. 그렇게 노비에서 부잣집 안방마님이 된 지수는 거대한 농지를 직접 운영을 하였는데 매년 1000석도 넘는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었답니다. 옛말에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지요. 영식이는 훌륭한 여인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화려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 가진 걸 모두 잃게 되었지요. 바로 화려한 불꽃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화려한 것을 쫓고만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짜 보석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